안녕하세요. 칠기존날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감정이 불편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니 자꾸만 짜증이 나고 답답한 소리를 하니 입을 꾹 다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대화가 안 통해서 답답한 게 아니라 감정이 안 통해서 답답한 것입니다. 짜증이 나니 상대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니 상대의 말이 고깝게 들리며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으니 상대의 말이 답답하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넌 날 죽어도 이해 못할 거야 라는 말 속에는 내가 날 이해해주지 못할까봐 두려워. 일이 그렇게 좋으면 나 말고 일이랑 살아 는 나한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줘 라는 감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실제로는 위로를 받고 싶은데 겉으로는 씩씩한 척하고 실제로는 화가 났는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상대방은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는지를 먼저 인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꽉 막힌 대화를 풀어갈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강현식 작가의 대화에 서툰 게 아니라 감정에 서툰 겁니다. 이 책에는 관계의 회복을 돕기 위해 감정을 다루고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이 실려 있습니다. 또한 화난 상대가 보내는 신호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법,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고 내 마음을 정확히 전달하는 법까지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용적인 해결책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모든 가족은 다른 언어를 쓴다. 가족 상담의 창시자라 불리는 미국의 심리치료사 버지니아 사티어는 가정을 가리켜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들듯이 가정에서는 사람을 만든다는 것이죠. 사람을 만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선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받아 엄마의 뱃속에서 몸이 만들어지고 일정 기간 후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몸이 전부는 아닙니다. 사람을 완성하기 위해선 마음도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상황에 맞는 생각과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배우게 되죠. 그런데 몸은 비교적 비슷한 모습으로 형성되고 발달하는 데 비해 마음의 발달은 가정마다 또 사람마다 차이가 상당합니다. 그 이유는 마음이란 굉장히 섬세해서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사람과 무조건적 사랑을 받은 사람의 마음은 서로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또 외동자식으로 자라서 부모가 모든 욕구를 충족해준 사람과 형제들과 함께 어울려 자라면서 욕구의 좌절을 겪고 양보를 배워야 했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의 경험에 따라 마음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마음이라고 하니 좀 모호하게 느껴지시나요? 구체적으로는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패턴, 나아가 대화법이 가정마다 다르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인간관계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가정마다 관계를 맺고 대화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가정에서 자란 사람과 소통하다 보면 오해가 생기기 쉽죠. 이러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선 기존의 대화법을 버리고 새로운 대화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대화법은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자리를 잡은 채 자기도 모르게 작동하기 때문이죠. 이뿐만 아니라 대화법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정체성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에 여간에선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마치 한번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을 다른 모습으로 개조하긴 어려운 것처럼 말입니다. 대화법을 바꾸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부부라는 새로운 관계에 걸맞게 원래 가정에서 배웠던 대화법을 버리고 새로운 대화법을 가져야 하지만 말처럼 쉽게 되지 않거든요. 실제로 대화법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생겨 상담센터를 찾는 부부가 정말 많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 사람이랑 정말 못 살겠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대꾸를 안 해요. 사람이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말을 해야 하잖아요. 아니, 저한테만 이렇게 하는 거면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구나 생각하겠는데 애들한테도 말을 잘 안 해요. 정말 미치겠어요. 어느 날 남편과 대화가 안 통한다며 상담실을 두드린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점잖게 보이는 남편이 난처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하면 남편은 보통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기 마련인데 이분은 조금 달랐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왠지 말하기를 어려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죠. 그래도 아내와 함께 상담실에 온 것을 보니 관계 개선의 의지가 있는 것 같아 상담실에서 아내를 잠깐 내보내고 남편과 단둘이 상담을 이어갔습니다. 남편분은 지금 어떤 기분이세요? 글쎄요. 아내가 제 앞에서 본인을 나무라면서 못 살겠다라고 했는데 뭔가 하고 싶은 말씀이 없으세요? 잘 모르겠네요. 제 질문에 그분은 머뭇거리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단답식으로 말이죠. 순간 아내분의 마음이 이해되는 것 같았습니다. 상담실의 상담자가 비교적 친절하게 건네는 질문에도 이렇게 반응하는데 집에서 아내가 언성을 높여 쏘아붙이면 입도 뻥끗하지 않을 것 같더군요. 이분이 왜 이런 대화법을 가지게 되었을지 궁금했던 저는 차근차근 다양한 질문을 건네기 시작했고 결국 그분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가 아주 엄하고 무서운 분이셔서 작은 잘못과 실수에도 심하게 매질을 당했답니다. 특히 말 한마디 잘못해서 혼나는 경우가 많았죠. 왜 말을 그따위로 하니? 어디서 배워먹은 말버릇이야.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기 어려우니 말을 하기 전에 두세 번 생각하라고 아빠가 말했지. 왜 내 말을 안 듣니? 어디서 말대꾸를 해. 내가 너한테 그렇게 가르쳤어. 즉 아버지께 혼나지 않기 위해 말수를 줄이는 게 그분의 생존 방식이었던 셈입니다. 두 명의 동생과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아버지를 제외한 모든 가족이 집에만 오면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집 밖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말수를 줄이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려 마음을 나누는 친구들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학교나 직장에서 말실수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의 대화법을 더욱 고수하게 된 것이었죠. 즉 남편은 갈등 상황에서 섣불리 말을 꺼냈다가 상대를 자극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반면 아내분의 가정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언니, 어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이들 세 모녀는 각자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는
하루 종일 있었던 일, 만났던 사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낀 여러 감정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들의 대화가 늘 원만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삶에 간섭하면서 잘못을 지적하기도 했고, 이 때문에 자주 싸우기도 했죠. 그래도 대화는 멈추지 않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갈등도 풀어졌습니다. 이처럼 자라온 환경이 다르다 보니 아내가 남편을 답답하게 여기는 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연애할 때는 남편이 그저 과묵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같이 살다 보니 이렇게까지 타인에게 무관심한 사람인 줄 몰랐다며 힘들어 했죠. 그러나 정말 남편이 아내에게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나름대로 대화해 보려고 했지만 아내의 화가 쉽게 가라앉지 않자 점차 단답식으로만 대답했답니다. 아내로서는 한바탕 속마음을 풀어놓는 것이 갈등을 푸는 방법이었지만 남편에게는 대화를 피해야 하는 신호처럼 느껴진 것이죠. 이후 상담에서 저는 부부 모두에게 원래 가정에서 익힌 대화법을 내려놓고 부부만의 새로운 대화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고 올바르게 공유할 수 있도록 말이죠. 여러분은 가정에서 어떤 대화법을 배우며 자라왔나요? 버지니아 사티어에 따르면 가족 간 대화법은 5가지 유형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의 비율을 맞춰주려고 자신을 낮추는 회유형, 상대를 깎아내리면서 통제하려는 비난형, 자신이나 타인의 감정보다는 문제에 집중해서 이성적으로만 접근하는 초이성형, 자신과 타인에게 초점을 맞추지도 못하고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회피형, 마지막으로는 자신과 타인의 감정도 고려하면서 문제도 적절하게 해결하라는 일치형이 그것이죠. 사람들은 이 중 한 가지만 사용하기도 하고 상황이나 상대에 따라 다른 유형의 대화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대화법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다면 자신과 상대의 대화법이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보세요. 이를 확인해 본다면 새로운 관계를 위한 새로운 대화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각이 달라지면 풍경도 바뀐다. 정서적으로 가까운 사이에서 제대로 된 대화를 하려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표현보다는 그 말에 담긴 속뜻, 즉 마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두루뭉술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마음과 정반대로 말하기도 합니다. 이때 속마음이 아니라 드러나는 표현에 집중하다 보면 대화는 점점 이상해지고 관계는 깨지기 마련입니다. 만약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오해 없이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된다면 상대의 말을 오해하는 일 없이 편하게 소통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실현 불가능한 소망입니다. 결국 대화와 관계를 포기할 수 없다면 제멋대로 오고 가는 말 속에서 상대의 진짜 마음을 정확히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합니다. 너랑 사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라는 말에 반사적으로 야, 너만 힘든 줄 알아? 나도 힘들어. 라고 대꾸했다가 갑자기 헤어지게 되었던 애인을 1년 후에 찾아갔습니다. 제 딴에는 상당히 용기를 낸 일이었죠. 다행히 애인은 제 마음을 받아주었고 결국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 정말 많이 싸우고 갈등했기 때문에 결혼하면 덜 싸울 줄 알았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결혼과 연애는 다른 영역이더라고요. 연애는 무료한 일상을 벗어나 사랑하는 상대를 만나러 가는 일이지만 결혼은 상대를 나의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연애할 때는 서로 즐겁고 좋은 모습만 골라서 보여줄 수 있으나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의 짜증나고 화나는 모습을 계속 보아야 합니다.
연애가 놀이라면 결혼은 업무인 셈이죠. 특히 아이들을 낳아 기르게 되면 더 그렇습니다. 저희 부부도 그랬습니다. 결혼한 다음에 첫째를 낳았고 3년 후에 둘째를 낳았습니다. 둘 다 아들이었죠. 아버지와 함께 보낸 시간이 많지 않았던 저의 어린 시절을 두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아내뿐만 아니라 저 또한 아이들의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과 학교에 있는 오전에는 상담과 강의 업무를 보았고 오후가 되면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죠.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퇴근하고 온 아내와 교대하듯 다시 일하러 나갔습니다. 저나 아내나 모두 고된 스케줄이었죠.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대부분의 부부는 서로에게 서운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자신은 최대한 애를 쓰고 있는데 상대가 더 도와주지 않거나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 더욱 그렇죠. 이렇게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는 아주 작은 일에도 큰 갈등과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때 아내는 저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너랑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앞서 말했듯 저는 연애할 때도 똑같은 말을 들은 적 있습니다. 다른 점은 사귀는 개와 사는 개라는 표현일 뿐이죠. 그때 반사적으로 대꾸했다가 이별이라는 아픈 경험을 겪은 적이 있으니 이번에는 다르게 반응해야 했을 겁니다.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사람처럼 저는 똑같이 반응했습니다. 야, 너만 힘든 줄 알아. 나도 힘들어. 제 말을 들은 아내는 기가 막힌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더니 곧바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뭐, 그럼 이혼하면 되겠네. 아내와 저의 싸움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저는 이때마다 왜 늘 같은 상황이 반복될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했을까? 등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힘들다는 아내의 말이 너무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요즘이야 아빠들이 자녀 양육에 많이 참여하지만 제가 두 아들을 키울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낮에 동네 놀이터에 두 아들을 데리고 나가면 괜히 부끄럽고 멋쩍었습니다. 아이들을 놀이터에서 놀게 하고 삼삼오오 모여서 수다를 떠는 부모들은 아빠들이 아닌 엄마들 뿐이었으니까요. 제가 낮에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으면 동네 사람들은 저를 힐끗 쳐다보곤 지나갔습니다. 직장을 잃고 집에서 쉬면서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돌보는 무능력한 아빠 아니냐는 눈빛이었죠. 집이라고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과 쉴 새 없이 놀아주기 바빴고 또 아내를 편하게 해주겠다고 요리를 제외한 모든 집안일을 저 혼자 감당하다시피 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군말하지 않았죠.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힘들다고 말하니 저도 나름대로 억울한 노릇이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일까요? 집에서는 부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괴로운 남편이었던 저도 제 일터인 상담센터에서는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괴리감이 저를 더욱 힘들게 만들기도 했죠. 타인의 갈등은 해결책이 잘 보이는데 왜 나의 부부 갈등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단 상담에서 갈등을 해결하던 중에 제가 이런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본인 입장을 내려놓고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내담자들에게 입이 마르고 닳도록 강조하는 해결책을 정작 제가 놓치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부부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를 찾아온 내담자들이 그렇듯 저 역시 제 입장에만 매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저는 내담자들에게 권하는 것처럼 제 입장을 내려놓고 아내의 입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내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두 아들과 저를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화장을 한 뒤 불이 나게 직장에 달려가 온종일 일을 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일하러 나가버리고 두 아들의 숙제와 준비물은 또 자신의 몫이 되죠. 그 밖에도 아내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들을 씻기고 책을 읽어주며 재우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이 무렵 저녁 업무를 끝내고 돌아오면 아이들을 재우다가 자신도 잠들어 버린 아내의 얼굴을 보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레 아내도 너무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내 입장을 내려놓고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아내가 싸울 때마다 저에게 했던 말이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랑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라고 말은 하지만 그게 저를 비난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자신의 힘듦을 하소연하는 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머지않아 아내와 또다시 말다툼을 했습니다. 아내는 이번에도 저와 사는 것이 힘들다고 이야기했죠. 예전 같으면 내 입장만 생각하고는 울컥하며 쏘아붙였겠지만 이때는 달랐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 라는 아내의 마음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힘들어? 마음 터놓고 얘기하자. 이 말을 들은 아내가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나요? 만약 영화나 드라마였다면 이 한마디로 모든 갈등이 해소되어 해피엔딩으로 끝났겠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제가 부드럽고 배려심 깊게 반응했다고 해서 아내의 감정이 눈 녹듯 풀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됐어. 너랑 할 얘기 없어.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아내의 태도는 확실히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럼 이혼하면 되겠네 라고 대답했을 때의 반응과는 천지 차이였죠. 흥분한 감정이 잦아드는데 아직 시간이 조금 필요해 보였지만 대화의 여지가 남아있는 듯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현관을 나설 때쯤엔 짤막하게 잘 다녀오라며 배웅도 해 주더라고요. 저는 그날 말이 아니라 마음을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했을 때는 들리지 않는 속마음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갈등을 풀기 위해선 바로 그 마음에 대꾸해야 합니다. 그러면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관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가장 멋진 말은 상대가 알아듣는 말이다. 사람들은 대화할 때 본인 입장에서 듣고 본인 입장에서 말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소리처럼 들리시나요? 물론 이런 경우가 많기야 하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것이 늘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하면 소통이 아니라 불통, 대화가 아니라 독백만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은 대화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선 어떻게 들릴지 생각하며 말을 해야 합니다. 즉, 상대가 알아듣게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외국에 여행을 갔을 때 원활하게 소통하려면 현지의 언어를 써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현지 언어를 모른다고 해서 다짜고짜 한국말을 한다면 대화가 될까요? 상대가 알아듣게 말해야 한다는 규칙은 비단 외국에서만 통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도 마찬가지죠.
심리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 중에는 부모의 말에 상처받았다며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던 미연 씨도 그랬죠. 어느 날 집단 상담에 참여하던 미연 씨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평소 생글생글 잘 웃던 미연 씨였기에 다른 참가자들이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미연 씨는 이야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울음을 터뜨렸죠. 어느 정도 울음이 잦아들고 난 뒤 미연 씨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듣자 하니 미연 씨의 고민은 열심히 살아가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라면 누구라도 할 법한 고민이었습니다. 친한 친구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열심히 하나둘 회사 생활을 시작하는데 자신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도 하랴, 취업 준비도 하랴 너무 힘들다는 고민이었거든요. 미연 씨는 이러한 고민을 가장 가까운 어른이었던 어머니에게 털어놓으며 위로받고 싶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겐 어머니에게 자신의 고민을 속 시원히 이야기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미연 씨의 어머니가 이미 너무 큰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연 씨의 어머니는 딸이 초등학생일 때 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 장사를 하면서 딸을 키웠습니다. 공부를 그 잘했던 미연 씨를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보내면서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주느라 힘든 상황이었죠. 이런 어머니에게 힘들다고 하소연까지 하기엔 미연 씨도 불편했겠죠. 저는 미연 씨의 이야기를 듣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어머니에게 힘들다는 말을 못하겠다는 마음도 이해는 되지만 한편으로 미연 씨는 아직 어머니에게 의지해도 괜찮은 나이라고요. 또한 어머니도 미연 씨가 열심히 노력하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테니 어머니와 이야기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상담 참가자들도 미연 씨를 격려했고 다음 상담 전까지 어머니에게 힘든 상황을 털어놓은 후 위로받고 오라는 숙제를 내주었죠. 그런데 다음 주 미연 씨는 여전히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정을 물어보니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어머니가 부인 반응 때문에 더 상처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느냐고 물었죠. 미연 씨는 어머니와의 통화 내용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왜, 돈 필요해? 전화를 받자마자 돈이 필요하다는 어머니의 말에 미연 씨는 너무 화가 났다고 합니다. 아니, 엄마, 내가 엄마한테 돈 필요해야 전화하는 사람이야. 아니, 얘가 왜 이래? 평소 연락도 없다가 전화를 했으니 돈이 필요한가 싶어서 그랬지. 어머니도 당황스러웠는지 언성이 높아졌고 결국 몇 마디를 나누다가 미연 씨는 더 큰 싸움으로 번질 것 같아서 전화를 끊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단 상담에서 배운 대로 차분히 이야기해보자는 생각이 들었고 어머니도 이런 딸의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언성을 낮추고 묻더랍니다. 그럼 왜 전화한 거야? 무슨 일 있어? 특별한 일이 있는 것은 아닌데 나 요즘 힘들어서. 미연 씨는 어머니에게 힘들다는 이야기를 한 게 난생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혼자 생계를 유지하느라 고생하는 어머니가 고맙고 불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지 못했던 거지요. 그랬던 미연 씨가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이야기하다니 얼마나 대단한가요? 하지만 어머니는 전혀 예상 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연아,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엄마도 힘들어. 원래 인생이 그런 거야. 미연 씨는 어머니에게 위로와 공감을 받고 싶었지만 어머니로부터 돌아온 것은 인생에 대한 뻔한 훈계였습니다.
더 나아가 미연 씨는 어머니의 이 말이 자신의 입을 틀어막는 재갈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너무 화가 난 미연 씨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저는 미연 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딸의 입장도 어머니의 입장도 이해됐습니다. 어머니로서는 그리 넉넉하지 않은 형편으로 서울에서 혼자 지내는 딸이 늘 걱정되었을 테니까요. 한편 미연 씨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대뜸 돈 이야기부터 하니 마치 자신이 속물이 된 것처럼 느껴져서 화가 났겠죠. 또 힘든 딸의 마음을 위로하려던 어머니의 마음과 달리 딸은 어머니가 자신의 힘듦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처럼 느껴져서 속이 상했을 것 같았습니다. 이처럼 듣는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말해서 서로에게 말로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흔하죠. 부모로서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지만 그것들은 대개 자녀로서는 듣기 싫어할 말들이죠. 살 좀 빼라. 옷 예쁘게 입어라. 말을 곱게 해라. 처신을 잘해라. 등 각종 잔소리는 따지고 보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말입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그런 마음이 들릴 리가요. 그런데 자신의 입장에서만 말하는 것은 부모만이 아닙니다. 자녀들도 이런 말을 들으면 왜 나한테 잔소리냐, 신경 쓰지 마라,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한다며 반항만 하죠. 잔소리 때문에 힘든 마음을 부모가 알아듣게 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부모도 억울하고 화가 날 수밖에요. 그래서 저는 상담실에서 이런 부모와 자녀들을 만나면 제발 상대방이 알아듣게 말하자고 설득하고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미연 씨에게도 그랬습니다. 어머니로서는 딸의 갑작스러운 전화가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지 않겠느냐면서 어머니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너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도 어머니 입장에서는 위로의 표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적어도 어머니에게는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다들 힘들구나 라는 깨달음이 위로가 되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미연 씨의 마음을 잘 받아줄 수 있도록 다시 전화해 보자고 했죠. 미연 씨는 어떻게 말하면 좋겠냐고 물었습니다. 먼저 어머니 입장에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 갑자기 전화하지 말고 먼저 어머니에게 엄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니 통화 가능할 때 연락 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께 전화가 오면 본격적으로 용건을 말하기 전에 설명부터 하세요. 엄마, 요즘 내 상황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사실 나 요즘 많이 힘들다는 하소연을 하고 싶은데 내 힘듦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끝까지 다 듣고 그 다음에 엄마 이야기를 해주세요 라고요. 이처럼 좋은 대화를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보다 이것을 상대가 알아듣게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상대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소통에서 오해를 최소화할 수 있죠. 자신이 들었을 때 좋은 말이더라도 상대에게는 불편한 말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말하는 동안 종종 상대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혹은 기분 나쁘진 않은지 물어봐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미연 씨에게 전달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자신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모든 가족은 다른 언어를 쓴다.
가족 상담의 창시자라 불리는 미국의 심리치료사 버지니아 사티어는 가정을 가리켜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들듯이 가정에서는 사람을 만든다는 것이죠. 사람을 만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선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받아 엄마의 뱃속에서 몸이 만들어지고 일정 기간 후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몸이 전부는 아닙니다. 사람을 완성하기 위해선 마음도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상황에 맞는 생각과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배우게 되죠. 그런데 몸은 비교적 비슷한 모습으로 형성되고 발달하는 데 비해 마음의 발달은 가정마다 또 사람마다 차이가 상당합니다. 그 이유는 마음이란 굉장히 섬세해서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사람과 무조건적 사랑을 받은 사람의 마음은 서로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또 외동자식으로 자라서 부모가 모든 욕구를 충족해 준 사람과 형제들과 함께 어울려 자라면서 욕구의 좌절을 겪고 양보를 배워야 했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의 경험에 따라 마음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마음이라고 하니 좀 모호하게 느껴지시나요? 구체적으로는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패턴, 나아가 대화법이 가정마다 다르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인간관계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가정마다 관계를 맺고 대화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가정에서 자란 사람과 소통하다 보면 오해가 생기기 쉽죠. 이러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선 기존의 대화법을 버리고 새로운 대화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대화법은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자리를 잡은 채 자기도 모르게 작동하기 때문이죠. 이뿐만 아니라 대화법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정체성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에 여간에선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마치 한번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을 다른 모습으로 개조하긴 어려운 것처럼 말입니다. 대화법을 바꾸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부부라는 새로운 관계에 걸맞게 원래 가정에서 배웠던 대화법을 버리고 새로운 대화법을 가져야 하지만 말처럼 쉽게 되지 않거든요. 실제로 대화법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생겨 상담센터를 찾는 부부가 정말 많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 사람이랑 정말 못 살겠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대꾸를 안 해요. 사람이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말을 해야 하잖아요. 아니, 저한테만 이렇게 하는 거면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구나 생각하겠는데 애들한테도 말을 잘 안 해요. 정말 미치겠어요. 어느 날 남편과 대화가 안 통한다며 상담실을 두드린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점잖게 보이는 남편이 난처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하면 남편은 보통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기 마련인데 이분은 조금 달랐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왠지 말하기를 어려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죠. 그래도 아내와 함께 상담실에 온 것을 보니 관계 개선의 의지가 있는 것 같아 상담실에서 아내를 잠깐 내보내고 남편과 단둘이 상담을 이어갔습니다. 남편분은 지금 어떤 기분이세요? 글쎄요. 아내가 제 앞에서 본인을 나무라면서 못 살겠다라고 했는데 뭔가 하고 싶은 말씀이 없으세요? 잘 모르겠네요.
제 질문에 그분은 머뭇거리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단답식으로 말이죠. 순간 아내분의 마음이 이해되는 것 같았습니다. 상담실의 상담자가 비교적 친절하게 건네는 질문에도 이렇게 반응하는데 집에서 아내가 언성을 높여 쏘아붙이면 입도 뻥끗하지 않을 것 같더군요. 이분이 왜 이런 대화법을 가지게 되었을지 궁금했던 저는 차근차근 다양한 질문을 건네기 시작했고 결국 그분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가 아주 엄하고 무서운 분이셔서 작은 잘못과 실수에도 심하게 매질을 당했답니다. 특히 말 한마디 잘못해서 혼나는 경우가 많았죠. 왜 말을 그따위로 하니? 어디서 배워먹은 말버릇이야.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기 어려우니 말을 하기 전에 두세 번 생각하라고 아빠가 말했지. 왜 내 말을 안 듣니? 어디서 말대꾸를 해. 내가 너한테 그렇게 가르쳤어. 즉 아버지께 혼나지 않기 위해 말수를 줄이는 게 그분의 생존 방식이었던 셈입니다. 두 명의 동생과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아버지를 제외한 모든 가족이 집에만 오면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집 밖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말수를 줄이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려 마음을 나누는 친구들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학교나 직장에서 말실수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의 대화법을 더욱 고수하게 된 것이었죠. 즉 남편은 갈등 상황에서 섣불리 말을 꺼냈다가 상대를 자극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반면 아내분의 가정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언니, 어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이들 세 모녀는 각자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는 하루 종일 있었던 일, 만났던 사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낀 여러 감정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들의 대화가 늘 원만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삶에 간섭하면서 잘못을 지적하기도 했고 이 때문에 자주 싸우기도 했죠. 그래도 대화는 멈추지 않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갈등도 풀어졌습니다. 이처럼 자라온 환경이 다르다 보니 아내가 남편을 답답하게 여기는 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연애할 때는 남편이 그저 과묵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같이 살다 보니 이렇게까지 타인에게 무관심한 사람인 줄 몰랐다며 힘들어했죠. 그러나 정말 남편이 아내에게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나름대로 대화해 보려고 했지만 아내의 화가 쉽게 가라앉지 않자 점차 단답식으로만 대답했답니다. 아내로서는 한바탕 속마음을 풀어놓는 것이 갈등을 푸는 방법이었지만 남편에게는 대화를 피해야 하는 신호처럼 느껴진 것이죠. 이후 상담에서 저는 부부 모두에게 원래 가정에서 익힌 대화법을 내려놓고 부부만의 새로운 대화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고 올바르게 공유할 수 있도록 말이죠. 여러분은 가정에서 어떤 대화법을 배우며 자라왔나요? 버지니아 사티어에 따르면 가족 간 대화법은 5가지 유형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의 비위를 맞춰주려고 자신을 낮추는 회유형, 상대를 깎아내리면서 통제하려는 비난형, 자신이나 타인의 감정보다는 문제에 집중해서 이성적으로만 접근하는 초이성형, 자신과 타인에게 초점을 맞추지도 못하고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회피형, 마지막으로는 자신과 타인의 감정도 고려하면서 문제도 적절하게 해결하라는 일치형이 그것이죠. 사람들은 이 중 한 가지만 사용하기도 하고 상황이나 상대에 따라 다른 유형의 대화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대화법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다면 자신과 상대의 대화법이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보세요.
이를 확인해 본다면 새로운 관계를 위한 새로운 대화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각이 달라지면 풍경도 바뀐다. 정서적으로 가까운 사이에서 제대로 된 대화를 하려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표현보다는 그 말에 담긴 속뜻, 즉 마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두루뭉술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마음과 정반대로 말하기도 합니다. 이때 속마음이 아니라 드러나는 표현에 집중하다 보면 대화는 점점 이상해지고 관계는 깨지기 마련입니다. 만약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오해 없이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된다면 상대의 말을 오해하는 일 없이 편하게 소통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실현 불가능한 소망입니다. 결국 대화와 관계를 포기할 수 없다면 제멋대로 오고 가는 말 속에서 상대의 진짜 마음을 정확히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합니다. 너랑 사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라는 말에 반사적으로 야, 너만 힘든 줄 알아? 나도 힘들어. 라고 대꾸했다가 갑자기 헤어지게 되었던 애인을 1년 후에 찾아갔습니다. 제 딴에는 상당히 용기를 낸 일이었죠. 다행히 애인은 제 마음을 받아주었고 결국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 정말 많이 싸우고 갈등했기 때문에 결혼하면 덜 싸울 줄 알았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결혼과 연애는 다른 영역이더라고요. 연애는 무료한 일상을 벗어나 사랑하는 상대를 만나러 가는 일이지만 결혼은 상대를 나의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연애할 때는 서로 즐겁고 좋은 모습만 골라서 보여줄 수 있으나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의 짜증나고 화나는 모습을 계속 보아야 합니다. 연애가 놀이라면 결혼은 업무인 셈이죠. 특히 아이들을 낳아 기르게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저희 부부도 그랬습니다. 결혼한 다음에 첫째를 낳았고 3년 후에 둘째를 낳았습니다. 둘 다 아들이었죠. 아버지와 함께 보낸 시간이 많지 않았던 저의 어린 시절을 두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아내뿐만 아니라 저 또한 아이들의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과 학교에 있는 오전에는 상담과 강의 업무를 보았고 오후가 되면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죠.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퇴근하고 온 아내와 교대하듯 다시 일하러 나갔습니다. 저나 아내나 모두 고된 스케줄이었죠.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대부분의 부부는 서로에게 서운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자신은 최대한 애를 쓰고 있는데 상대가 더 도와주지 않거나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 더욱 그렇죠. 이렇게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는 아주 작은 일에도 큰 갈등과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때 아내는 저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너랑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앞서 말했듯 저는 연애할 때도 똑같은 말을 들은 적 있습니다. 다른 점은 사귀는 개와 사는 개라는 표현일 뿐이죠. 그때 반사적으로 대꾸했다가 이별이라는 아픈 경험을 겪은 적이 있으니 이번에는 다르게 반응해야 했을 겁니다.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사람처럼 저는 똑같이 반응했습니다. 야, 너만 힘든 줄 알아. 나도 힘들어. 제 말을 들은 아내는 기가 막힌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더니 곧바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뭐, 그럼 이혼하면 되겠네. 아내와 저의 싸움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저는 이때마다 왜 늘 같은 상황이 반복될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했을까?
등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힘들다는 아내의 말이 너무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요즘이야 아빠들이 자녀 양육에 많이 참여하지만 제가 두 아들을 키울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낮에 동네 놀이터에 두 아들을 데리고 나가면 괜히 부끄럽고 멋쩍었습니다. 아이들을 놀이터에서 놀게 하고 삼삼오오 모여서 수다를 떠는 부모들은 아빠들이 아닌 엄마들 뿐이었으니까요. 제가 낮에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으면 동네 사람들은 저를 힐끗 쳐다보곤 지나갔습니다. 직장을 잃고 집에서 쉬면서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돌보는 무능력한 아빠 아니냐는 눈빛이었죠. 집이라고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과 쉴 새 없이 놀아주기 바빴고 또 아내를 편하게 해주겠다고 요리를 제외한 모든 집안일을 저 혼자 감당하다시피 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군말하지 않았죠.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힘들다고 말하니 저도 나름대로 억울한 노릇이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일까요? 집에서는 부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괴로운 남편이었던 저도 제 일터인 상담센터에서는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괴리감이 저를 더욱 힘들게 만들기도 했죠. 타인의 갈등은 해결책이 잘 보이는데 왜 나의 부부 갈등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단 상담에서 갈등을 해결하던 중에 제가 이런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본인 입장을 내려놓고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내담자들에게 입이 마르고 닳도록 강조하는 해결책을 정작 제가 놓치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부부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를 찾아온 내담자들이 그렇듯 저 역시 제 입장에만 매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저는 내담자들에게 권하는 것처럼 제 입장을 내려놓고 아내의 입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내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두 아들과 저를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화장을 한 뒤 불이 나게 직장에 달려가 온종일 일을 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일하러 나가버리고 두 아들의 숙제와 준비물은 또 자신의 몫이 되죠. 그 밖에도 아내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들을 시키고 책을 읽어주며 재우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이 무렵 저녁 업무를 끝내고 돌아오면 아이들을 재우다가 자신도 잠들어 버린 아내의 얼굴을 보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레 아내도 너무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내 입장을 내려놓고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아내가 싸울 때마다 저에게 했던 말이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랑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라고 말은 하지만 그게 저를 비난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자신의 힘듦을 하소연하는 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머지않아 아내와 또다시 말다툼을 했습니다. 아내는 이번에도 저와 사는 것이 힘들다고 이야기했죠. 예전 같으면 내 입장만 생각하고는 울컥하며 쏘아붙였겠지만 이때는 달랐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 라는 아내의 마음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힘들어? 마음 터놓고 얘기하자. 이 말을 들은 아내가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나요? 만약 영화나 드라마였다면 이 한마디로 모든 갈등이 해소되어 해피엔딩으로 끝났겠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제가 부드럽고 배려심 깊게 반응했다고 해서 아내의 감정이 눈 녹듯 풀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됐어. 너랑 할 얘기 없어.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아내의 태도는 확실히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럼 이혼하면 되겠네 라고 대답했을 때의 반응과는 천지 차이였죠. 흥분한 감정이 잦아드는데 아직 시간이 조금 필요해 보였지만 대화의 여지가 남아있는 듯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현관을 나설 때쯤엔 짤막하게 잘 다녀오라며 배웅도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날 말이 아니라 마음을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했을 때는 들리지 않는 속마음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갈등을 풀기 위해선 바로 그 마음에 대꾸해야 합니다. 그러면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관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가장 멋진 말은 상대가 알아듣는 말이다. 사람들은 대화할 때 본인 입장에서 듣고 본인 입장에서 말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소리처럼 들리시나요? 물론 이런 경우가 많기야 하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것이 늘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하면 소통이 아니라 불통, 대화가 아니라 독백만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은 대화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선 어떻게 들릴지 생각하며 말을 해야 합니다. 즉, 상대가 알아듣게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외국에 여행을 갔을 때 원활하게 소통하려면 현지의 언어를 써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현지 언어를 모른다고 해서 다짜고짜 한국말을 한다면 대화가 될까요? 상대가 알아듣게 말해야 한다는 규칙은 비단 외국에서만 통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도 마찬가지죠. 심리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 중에는 부모의 말에 상처받았다며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던 미연 씨도 그랬죠. 어느 날 집단 상담에 참여하던 미연 씨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평소 생글생글 잘 웃던 미연 씨였기에 다른 참가자들이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미연 씨는 이야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울음을 터뜨렸죠. 어느 정도 울음이 잦아들고 난 뒤 미연 씨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듣자 하니 미연 씨의 고민은 열심히 살아가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라면 누구라도 할 법한 고민이었습니다. 친한 친구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열심히 하나둘 회사 생활을 시작하는데 자신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도 하랴, 취업 준비도 하랴 너무 힘들다는 고민이었거든요. 미연 씨는 이러한 고민을 가장 가까운 어른이었던 어머니에게 털어놓으며 위로받고 싶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겐 어머니에게 자신의 고민을 속 시원히 이야기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미연 씨의 어머니가 이미 너무 큰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연 씨의 어머니는 딸이 초등학생일 때 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 장사를 하면서 딸을 키웠습니다. 공부를 꽤 잘했던 미연 씨를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보내면서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주느라 힘든 상황이었죠. 이런 어머니에게 힘들다고 하소연까지 하기엔 미연 씨도 불편했겠죠. 저는 미연 씨의 이야기를 듣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어머니에게 힘들다는 말을 못하겠다는 마음도 이해는 되지만 한편으로 미연 씨는 아직 어머니에게 의지해도 괜찮은 나이라고요. 또한 어머니도 미연 씨가 열심히 노력하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테니 어머니와 이야기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상담 참가자들도 미연 씨를 격려했고
다음 상담 전까지 어머니에게 힘든 상황을 털어놓은 후 위로받고 오라는 숙제를 내주었죠. 그런데 다음 주 미연 씨는 여전히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정을 물어보니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어머니가 부인 반응 때문에 더 상처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느냐고 물었죠. 미연 씨는 어머니와의 통화 내용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왜, 돈 필요해? 전화를 받자마자 돈이 필요하다는 어머니의 말에 미연 씨는 너무 화가 났다고 합니다. 아니, 엄마, 내가 엄마한테 돈 필요해야 전화하는 사람이야. 아니, 얘가 왜 이래? 평소 연락도 없다가 전화를 했으니 돈이 필요한가 싶어서 그랬지. 어머니도 당황스러웠는지 언성이 높아졌고 결국 몇 마디를 나누다가 미연 씨는 더 큰 싸움으로 번질 것 같아서 전화를 끊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단 상담에서 배운 대로 차분히 이야기해보자는 생각이 들었고 어머니도 이런 딸의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언성을 낮추고 묻더랍니다. 그럼 왜 전화한 거야? 무슨 일 있어? 특별한 일이 있는 것은 아닌데 나 요즘 힘들어서. 미연 씨는 어머니에게 힘들다는 이야기를 한 게 난생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혼자 생계를 유지하느라 고생하는 어머니가 고맙고 불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지 못했던 거지요. 그랬던 미연 씨가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이야기하다니 얼마나 대단한가요? 하지만 어머니는 전혀 예상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연아,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엄마도 힘들어. 원래 인생이 그런 거야. 미연 씨는 어머니에게 위로와 공감을 받고 싶었지만 어머니로부터 돌아온 것은 인생에 대한 뻔한 훈계였습니다. 더 나아가 미연 씨는 어머니의 이 말이 자신의 입을 틀어막는 재갈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너무 화가 난 미연 씨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저는 미연 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딸의 입장도 어머니의 입장도 이해됐습니다. 어머니로서는 그리 넉넉하지 않은 형편으로 서울에서 혼자 지내는 딸이 늘 걱정되었을 테니까요. 한편 미연 씨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대뜸 돈 이야기부터 하니 마치 자신이 속물이 된 것처럼 느껴져서 화가 났겠죠. 또 힘든 딸의 마음을 위로하려던 어머니의 마음과 달리 딸은 어머니가 자신의 힘듦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처럼 느껴져서 속이 상했을 것 같았습니다. 이처럼 듣는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말해서 서로에게 말로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흔하죠. 부모로서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지만 그것들은 대개 자녀로서는 듣기 싫어할 말들이죠. 살 좀 빼라. 옷 예쁘게 입어라. 말을 곱게 해라. 처신을 잘해라. 등 각종 잔소리는 따지고 보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말입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그런 마음이 들릴 리가요. 그런데 자신의 입장에서만 말하는 것은 부모만이 아닙니다. 자녀들도 이런 말을 들으면 왜 나한테 잔소리냐, 신경 쓰지 마라,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한다며 반항만 하죠. 잔소리 때문에 힘든 마음을 부모가 알아듣게 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부모도 억울하고 화가 날 수밖에요. 그래서 저는 상담실에서 이런 부모와 자녀들을 만나면 제발 상대방이 알아듣게 말하자고 설득하고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미연 씨에게도 그랬습니다. 어머니로서는 딸의 갑작스런 전화가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지 않겠느냐면서 어머니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너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도 어머니 입장에서는 위로의 표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적어도 어머니에게는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다들 힘들구나 라는 깨달음이 위로가 되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미연 씨의 마음을 잘 받아줄 수 있도록 다시 전화해 보자고 했죠. 미연 씨는 어떻게 말하면 좋겠냐고 물었습니다. 먼저 어머니 입장에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 갑자기 전화하지 말고 먼저 어머니에게 엄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니 통화 가능할 때 연락 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께 전화가 오면 본격적으로 용건을 말하기 전에 설명부터 하세요. 엄마, 요즘 내 상황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사실 나 요즘 많이 힘들다는 하소연을 하고 싶은데 내 힘듦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끝까지 다 듣고 그 다음에 엄마 이야기를 해주세요 라고요. 이처럼 좋은 대화를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보다 이것을 상대가 알아듣게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상대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소통에서 오해를 최소화할 수 있죠. 자신이 들었을 때 좋은 말이더라도 상대에게는 불편한 말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말하는 동안 종종 상대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혹은 기분 나쁘진 않은지 물어봐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미연 씨에게 전달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자신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